반도사로 가지고 반도사의 북쪽은 한사군이 있었고 남쪽은 임나기군부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동안 한사군 한반도사로에 대해 한사군 한반도설이 최전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이에 일본 고급화가 돈 엄청 뿌리면서 임나 가야설이 이제 한국사를 기록게 됐는데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날 한국 이제 고고학회가 그 제41차 뭐 전국 고고학회로 용산 국립박물관에서 열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데가 아닌데 이번에 그쪽이 맘먹고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남군 한사군설이 계속 이제 문헌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고고학으로 도망갔는데 그 고고학 총집결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반격전을 펼치자 그래서 남남군이 한반도에 있었다, 평양에 있었다, 이제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대거 끌어모았는데 이 사람들 논리는 그 위만조선의 수도를 갖다가 위만조선의 수도가 그 왕험성이라고 사기나 한세에 돼 있는데 그 위만조선의 수도인 왕험성에 위만조선의 수도인 왕험성 자리가 바로 지금의 평양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남군이 있었다. 이게 가장 기본 핵심 이 사람들 논리인데 그 정인성이라고 영남대에서 이제 고고학과 교수가 왕검성 자리는 평양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발표하면서 엄청 스텝이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무너진 건데 왜냐면 이제 위만조선의 도읍지 자리에 세운 것이 바로 남남군 조선현이다. 이게 이제 행사하기 계속 유지해 오던 가장 핵심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남남군 위만조선의 왕엄성 자리에 쓴 것은 평양이 아니고 그전엔 평양이 아니고 그전엔 지금의 이제 요동이다라고 그랬는데 지금의 요동이라고 보면 잘못 본 게 그러니까 지금의 요동이 아니라 이제 고대 요동 하북성 일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위만조선의 수도인 왕검성이 지금의 이제 평양이다라는 신문사학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깨졌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거기다 이제 다 무너졌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떤 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계속 이제 고수들을 출연하는데 그때마다 지금은 이미 남남군 한사군설은 잠깐 남남군 평양설이 이미 다 깨졌습니다. 저를 버티고 있는 것인데 지금 최전선으로 다시 이제 부상하는 쪽이 바로 이제 임나 가야설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임나 가야설을 비판하는 게 사실은 지금의 우리 이제 핵심 문제인데 임나 가야설에 대해서는 사실 최재석 교수님이 엄청 많이 비판을 해놨어요. 다 무너뜨렸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일본 장학금 받고 일본 구급과정 받고 미국 간 학자들이 대거 이제 학교를 다 차지해가지고 임나 가야설을 전파하는데 이 사람들이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3권짜리 역조 일본석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에서는 임나 위치를 전부 다 이제 한반도 남부로 규정해놓고 심지어는 참고문헌을 엄청 길게 달아있는데 그 참고문헌에 그 임나가 한반도에 있지 않고 일본 넓게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뭐 최재석 교수는 논문을 300편 쓰고 책도 30권 이상 썼는데 일체 참고문헌에도 이름을 안 넣어놨어요. 뭐 그다음에 문정창 선생, 이병선 선생, 뭐 하사령 등 사람들을 갖다 다 빼놨는데 앞으로 이제 이 사람들 요즘 보니까 지금 자기 자신들도 조용한 거 보니까 너무 나왔다라고 이건 이 사람들이 일본 고급화동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임나설보다 한반도설보다 훨씬 더 이제 파괴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대다수가 몰라요. 근데 이게 실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이거는 이제 이쪽 뭐 연구를 하셔가지고 강연을 하실 거고 그리고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 지난 시간 같이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네, 안녕하세요. 이주환입니다. 아까 이제 이덕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광고 이제 72년, 이제 73년 차로 이제 들어갔죠. 근데
큰 변화라고 하면 변화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속속들이 이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전국 고고학대회에서 영남대학에 있는 정모 교수님께서 발표문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기존 이제 강단사학계 그리고 고고학 또 강단 그 사학계에서 거의 이제 정설로 주장해왔던 낙랑군 평양설의 그 근거가 되고 있었던 위만 조선의 왕검성이 평양이 아니다. 우리 평양일 수 없다. 지금까지의 견해를 수정한다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굉장히 하나의 큰 변화의 조짐이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역사학계 또는 그 고고학계에서는 낙랑군 평양설이라고 하는 그 근거의 핵심적인 1차 제시 사료가 또는 그 주장, 사료라고 하기에는 합당치 않죠. 그 주장의 근거는 뭐였었냐면 한 무제가 고려전을 멸망시키고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세웠던 그러니까 그 왕엄선 이것이 이제 위만조선의 수도였는데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낙랑군을 중심으로 한 4군을 설치했다라고 주장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주장의 근거였었는데 그러한 그 근거는 사실 문헌에 그 기초한 역사학에서 보면 전혀 주장할 사료적 근거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장한 바가 고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그 전에 많은 선학들이 주장의 어떤 그 주관적인 해석을 먼저 내세운 것이 아니고 사료적 근거에서 그런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제기를 해왔고 강단사학계나 또는 강단의 고고학에서도 정설로서 문헌적 근거로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이라고 해서 거기에 그 약간 인정 아닌 인정을 하고 그러나 고고학 유적과 유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나름대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의의는 작지 않은 어떤 그 주의를 가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는 과연 무엇이고 임나일본부설이 그 기댄 핵심적인 근거는 또 무엇일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강단사학계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주장을 해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동희 소장님이 그 SNS에 그 쓰신 글을 보면서 저도 이제 동감을 하는 게 고고학대회에서 위만조선의 왕엄성이 평양일 수가 없다. 그것은 요동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그 당시에 참석했던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언론 기사에 보니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 현장에 가보진 않았지만은. 근데 충격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충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고고학적인 근거를 갖고 자기 주장을 펼쳤어야 되는 건데 고고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지금까지 고수해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또는 학문적인 것 이전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개인의 학자의 어떤 근거나 주장이 아니라 거의 전체 그 고고학계 또는 뭐 강단 문헌사학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주장해 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 저도 이제 공감하는 사실이고요. 임나일본부는 그런데 또 이 한사군 한반도설, 낙랑군 한반도설 또는 위만조선 평양설과 달리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예를 들면 문헌사 1차 사료의 근거에서 왕엄선의 위치가 평양에 있었다 또는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 제시는 못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뭐 없는 걸 가지고 제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세운 것이 이른바 고고학 유적과 유물 그리고 그 유적과 유물을 검증한 것이 조선 충덕부의 세키노 다다시나 이마니시 유라고 하는 이른바 실증 또는 근대 역사 고고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이 특히 다산 정양교 선생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도 한사군이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주장을 했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화했을 뿐이지 우리가 조선 총독부의 그런 입론을 고수하거나 그것을 개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논리를 전개를 해왔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논리들의 어떤 근거들을 그렇게 막 혼합을 해놓으면 그것을 명쾌하게 그 팩트체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임나일본무설은 과연 그 사료적 근거가 있는가? 그럼 일단 논해로 할게요. 그것은 좀 이따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논리 제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문헌적 근거 이후에 다른 고고학적 자료들을 주장하는 것이 있는가? 이것을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고고학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자료들만 제출되어 왔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임나일본무설의 현재의 아주 적나라한 단면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최재석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강의는 일주의 1번 최재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한국과 일본 열도라고 하는 이 저작은 최재석 교수님의 대표적인 저작 중에 이제 하나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전부 임나사 내지 가야사 왜곡의 첫발은 임나와 가야가 동일국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 근데 그것이 증거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 양자가 동일국가라고 전제하고 논리를 전개시키는 데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과연 이제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죠. 동일국, 임나와 한반도의 가야가 동일국이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근거들이 명확히 있으니까 지금까지 72년간 최소한 광복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그것을 고수를 해봤을까? 어떤 근거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그 근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 최수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그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근데 그 전제 하에서 주장만 있었을 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역사 비평을 통해서 소위 이제 젊은 역사학자들이 논문을 실었죠. 근데 거기에 당연히 빠질 수 없는 주제가 임나일본무설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근데 그 논문이 이제 올해 3월 달에 한국고대서와 사이비 역사이라고 하는 단행본으로 엮여서 역사 비평사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젊은 역사학자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2번 내용이에요. 임나일본무설에 대한 연구는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엄밀한 사료 비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주장을 하게 되면 그동안 역사학계 또는 이제 고고학계에서 엄밀하게 사료 비판을 수십 년간 해왔구나라고 일단 그런 권위적인 그런 이제 권위에 일단 동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 그 신가영 이분뿐만 아니고 그 책의 저자들이 임나일본무설과 관련해서 쟁점이 됐던 부분이 이제 이덕일 소장님과 그 고려대 명예교수인 그 김영구 교수의 그 논쟁이었죠. 논쟁이었는데 여기에서 그 신가영 씨뿐만 아니고 여기에 동참했던 젊은 역사학자 모임의 그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김현구 교수의 그 임나일본무설은 현재 그 역사학계에서 가장 일본의 임나일본무설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적인 견해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러나 이덕일 소장이 우리 안의 식민서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김현구 교수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완전히 곡해해서 자의적으로 비판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것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되어 왔던 거죠.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봐서는 2심과 3심에서 결국 김영구 교수가
재판부로부터 강한 학문적 문제를 사법부로 가져온다. 그리고 자기의 그 주장의 근거들에 입각해서 비판한 것을 호도했다라고 하는 맥락에서의 그 판결문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4번인데, 일본의 그 역사 왜곡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한일 그 공동 연구위원회가 발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족한 1기 활동이 있었고 2기 활동이 있었는데 2기 활동이 끝나고 나서 이 4번 내용이 그 당시 기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기사 내용은 뭐냐면 맨 뒷부분만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 4번의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을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데, 한일 고대사 부분에서 양국 역사학자들이 임나일본부설이란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언론 보도 기사입니다. 그런데 임나일본부설이라고 하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합의를 발표한 거죠. 용어의 문제. 근데 그 일본이라고 하는 그 국호 자체가 7세기 이후에야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임나일본부설이라고 하는 것은 4세기에서 6세기 그 200년 가야 지역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한반도 남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이 요지인 건데, 그 당시에 임나 또는 일본부라고 하는 그 임나와 부를 뺀다 하더라도 일본이라고 하는 명칭을 그 당시에는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거의 무의미한 그 명칭에 대한 동의 자체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으로 넘어가면, 자, 이 5번 내용은 이겁니다. 올해 그 2017년 그 6월 1일 날 그 문재인 정부 5월 달에 이제 정권이 이제 교체된 이후에 청와대 수석 회의에서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에 대해서, 가야사 복원에 대한 언급을 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떤 사안이든 그 역사학계에서 한 사안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로 통일된 적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고대사 부분 또는 이제 뭐 근대사 부분, 뭐 소위 이제 중대사 이렇게 한번 그 구분을 한다. 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또는 역사 교과서 찬성 또는 동의 또는 암묵적 동의든 어쨌든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했었죠. 그리고 이제 갈등을 일으키거나 어쨌든 뭐 토론이 되거나 논쟁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가야사라고 하는 그 언급 자체, 그것으로 인해서 고대 사학계뿐만 아니고 전체 사학계, 소위 강단 사학계는 일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학문적인 문제에 전문가 이후에 특히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는 그냥 형식적인 논리로 보면 그럴듯한 그 논리 형식을 취하고 있죠. 국가 권력이 그 개입했다. 근데 예를 들어 국정교과서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주제와 관련해서는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역사학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 접근할 수 있지만, 국정교과서를 제일 먼저 폐기한 그 정부가 가야사를 언급했을 때는 그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그 발언의 맥락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일치된 부분은 바로 가야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 강단사학계에서는 핵심적인 판도라의 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폭발성이 내재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유심히 한번 오히려 역으로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한번 그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5번인데요. 지금 5번 제가 이제 여기에 굳이 여기에 이제 이것을 기재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건 이제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입니다. 뭐냐면, 가야에 대해서는 일본 역사학자들도 많은 연구를 내놓았죠. 라고 이제 질문합니다. 이게 누구 인터뷰냐 하면은, 지금 현재 가야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그 역사학자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분이 그 홍익대학교 이제 김태식 교수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도 이제 그 책을 이제 쭉 봐왔고, 이 조선일보에서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제 그분을 김가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가야사 그러면은 대표적인 이제 학자로 나오는 분이 이제 김태식 교수예요. 오늘 또 많이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개인의
주장을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서 이분이 우리나라 가야사를 보는 대표적인 그 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 것도 보게 되겠지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제 뭐라고 이제 답변을 이분이 하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본 서기 등을 토대로 한 일본인 학자들의 임나 일본 부설은 188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이 말은 맞죠. 18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시대를 잘 봐야 되겠죠? 이때가 뭐냐면 일본이 제국주의가 되면서 정한론이 발음하면서 일본이 최초로 근대 역사학을 정립한 이론 체계를 세운 이로가 임나 일본 부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론과 사상 체계는 그것이 발생하는 반드시 그 당시 지배 계급의 역사적 맥락과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맞아요. 그러면 뭔가 이 발언 자체가 이 임나 일본 부설에 대해서 굉장히 학문적이고 과학적이고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인 것 마냥 서론이 진행이 되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우리가 또 다르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연구를 못하는 틈을 타서 가야 지역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거죠.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구를 못하는 틈이라는 것을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 역사학자들이 우리의 시각을 갖고 엄밀하게 1차 사료 등 보고학 자료 등 우리의 기준과 엄격한 과학적 접근으로 임나 일본 부설에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역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현실이 어느 정도냐면 이거예요. 그 밑에 줄 볼까요? 20여 명 정도에 불과한 우리 가야사 연구자의 인력과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말은 맞는 얘기지만 가야사 연구자가 이게 지금 올해 2017년도 6월달 인터뷰를 제가 따온 건데 20여 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야사 연구자의 대표격이 바로 김가야, 김대식 교수예요. 그리고 또 뒤에 몇 분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 우리 가야사 연구고 그러면 20여 명 나머지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냐면 그분들의 지도를 받은 제자나 후학들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 20여 명 그리고 이 인원을 늘린다고 하는 것이 가야사 연구에 어느 만큼의 중차대한 의미가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하면서 그 다음 내용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벌써 좀 이제 건조해서 그런지 목이 타서 제가 물을 한 잔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이쪽에 6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어떤 시기에 어떤 장소에서 행했던 것들을 추적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그동안의 우리의 국리를 보면 굉장히 엉뚱하게 움직이는 것 맥락 속에도 항상 우선에서는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역사학은 기본적으로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자고요. 자, 6번 볼까요? 이게 이제 그 김대식 교수가 이제 한 얘기인데, 임나 일본 부설은 일제시기 일본이 우리에게 강요한 식민사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그들은 이것을 통해 한국 고대사를 왜곡시키고 한국인에게 열등감을 주장했다. 이 말은요. 근데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식민사관의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꼽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일단 고조선 역사를 부정한 거죠. 단군조선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위만조선으로부터 해서 우리 역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곧 망했다. 그리고 위만조선의 수도는 그 낙랑군으로 이어지면서 평양이다. 라는 거였었죠.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한국의 역사가 고조선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주체성과 자율성의 역사가 아니고 중국의 유유민이 와서 그때로부터 역사의 발전의 계기가 이루어졌다는 타율성의 역사상이 이제 그 한사군설과 이제 그 직결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축이 바로 임나 일본 부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을 조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뭐냐 하면 식민사관의 핵심적인 축으로서 일단 한사군 한반도설,
그 다음에 단군조선 부정선, 그 다음에 임나일본부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그걸 볼까요? 고조선을 부정하면서 가장 궁극적으로 강단사학계하고 고고학계에서 집중하는 게 뭡니까? 고조선의 강역이잖아요. 고조선의 위치잖아요. 어디에 고조선의 수도가 있었는가? 강역은 어떻게 있습니까? 공간의 문제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한사군의 문제를 볼까요? 한사군의 그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 강단사학계에서 집중하는 게 뭡니까? 한반도 평양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역시 공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자, 임나 일본부설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건 뭘까요? 역시 공간의 문제인 겁니다. 임나라고 하는 것 또는 일본부라고 하는 명칭의 문제가 아니고 임나에서 또는 한반도 남부에서 왜가 어떠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만 견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임나 일본부설은 이름은 어찌 그 변형이 됐든 그 성격의 문제로 전환시키면서 핵심적인 문제인 공간의 문제 그리고 그 공간에 있었던 인간의 문제들을 치환해버릴 수가 있는 폭발력이 있는 주제가 바로 공간의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전화 통화한다고 볼까요? 그럼 전화 했을 때 이렇게 어디야 지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그 공간에 따라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추정이 가능하죠. 어디에 있다는 것 자체를 통해서. 그런데 성격의 문제로 가면 그 성격의 문제는 아주 다양하게 주장될 수 있지만 공간의 문제는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공간의 문제. 그래서 역시 이 한국 그 식민사관의 타율성 또는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 위치의 문제인 건데 그 위치의 문제를 그러면 1차 문헌 사료에 근거했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런 문헌들을 치밀하게 사료 비판하고 교차 검증하고 해서 결국 고고학적 유물과 유적을 그 속에서 과학적으로 연구했는가. 기타 사회학적, 언어학적, 예술학적, 민속학적 뭐 여타의 것들이 그런 속에서 같이 융합해서 분석을 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 중간의 논리 전개 과정 없이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열등감을 주장했다 그러면 그곳으로서 굉장히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임나 일본부설에 대해서 식민사관에 비판적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치고 들어오는 이야기가 결론이 이거예요. 사실 그들이 임나라고 부르는 것은 고대 한반도의 가야 지역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이라는 이 수식어, 이 수어가 있으려면 그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전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임나가 고대 한반도의 가야 지역에 해당한다라는 얘기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이렇게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전개 논리가 이 분의 논리뿐만 아니고 강단사학에서 주장하는 이론들을 보면 거의 이렇게 비약적으로 전개된다는 거. 또 어떤 부분들을 주장하고 싶다 또는 주장한다 또는 그렇게 정설화됐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달고 이렇게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7번도 역시 이분이 김대식 교수의 그 미완의 문명 700년 가야사, 이게 이제 이분이 가야사를 연구한 어떻게 보면 그 평이라 할 수 있을 그 대표적인 저작입니다. 그런데 그 7번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까요? 이게 뭐냐면 요컨대 결국 주장의 핵심은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가야를 중심으로 파악되는 5, 6세기의 후기 가야 연맹을 외에서는 무슨 이유에선가 임나라는 명칭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간의 핵심적인 타율성에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식민사관의 그 문제를 비판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자기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의 근거들을 제출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주장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막바지에 근거로 가면 이렇게 약화되는 겁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임나라는 명칭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왜 임나로
가야를 임나라고 명칭으로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나머지 논쟁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한번 볼까요? 그 9번인데 이제 질문하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야사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8번 남의 지배만 받다가 신라에 의해 멸망되고만 말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이제 임나 일본 무설의 여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하나로서 가야사의 재정입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야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기도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완의 문명 700년 가야사라고 했듯이 뭐 수수께끼 신비의 왕국 가야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뭐 육가야 이름 정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가야의 해석가 뭔데?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뚜렷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또 다른 식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아니 지금 그 가야사에 대한 문헌 기록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있죠. 거기에 보면 42년도에 건국을 합니다. 건국을 하는데 건국을 하면 건국하기 이전에 전 단계의 역사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 건국 이전의 그 유구한 장구한 역사는 일단 논외로 한다라도 그 뭐 논외로 한다는 것도 사실 뭐냐면 그것도 고조선의 역사가 되는 거니까요. 고조선 유민들이 가야를 이제 건국을 하는 주체가 됐겠죠. 신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그 해양 강국으로서 번성했던 곳이 가야사로 우리는 가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는 철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기 1세기경에 또는 서기전 1세기경에 뭐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면 철기 문명이 가장 강했었다. 그래서 그 철기 문명을 한이나 예나 또는 외에서 가져가서 수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고대 2차 사료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선진적인 문명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문헌 기록이 적다 하더라도 세계 어느 나라든 고대 문헌 기록은 굉장히 기록이 적습니다. 그래서 많다 적다의 기준을 따지긴 어렵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행간을 보고하기나 또는 여타의 그 퍼즐을 맞추듯이 추적해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 경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퍼즐 맞추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그 현장부터 단서를 추적하고 기존에 쭉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를 또 그 둘의 관계를 쭉 추적하듯이 우리 역사를 할 때는 더 엄밀하게 많은 학문적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가야사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단서가 잡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그렇게 못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이 당시에 역사로 인정하지 않는 삼국사기 초기경 불신론이라는 게 있고, 삼국보다도 예를 들어 연맹체 왕국으로서 중앙 독립국가로서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가야. 예를 나중에 신라의 그 병 앞에서 결국에 가서 그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가야사의 역사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더더군다나 삼국사기 그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에 삼국유사 우리가 그 사료 그 문헌 근거에 따르면 가야가 당시 신라보다도 훨씬 위에 있었다라는 그런 사료적 근거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역사학과 지금 그 고고학에서는 사장된 채 더 이상 아주 구체적인 귀납적 연구로 귀결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임나 일본 무설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쪽에 보면 이겁니다. 이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결론이 이거예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이제 한계라고 보는 겁니다. 김태익 교수가 어떻게 이 책에서 주장을 하냐면, 그러나 가락국기 및 그와 관련된 삼국사기 초기 기록들에 보이는 가사들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근데 어렵다 하여라고 하는 말도 자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애둘러서 이렇게 마치 학계에 많은 연구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수사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신라와 가의 초기 왕기는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를 무시하기 어렵다. 표현 자체는 굉장히 완곡하죠.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에 따르면
신라와 가야의 개국 연대를 3세기 후반 정도로 늦추어 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참 용두삼입니다. 가야가 그렇게 신라에 의해서 600년간 700년간 정말 미원의 문명으로서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말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시대의 가야 역사의 성립 자체, 국가로서의 그 초기의 그 과정 자체를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쪽에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2010년도 그 기사에서 그리고 이제 한일 역사 공동위원회 그 발표에서 봤지만 임나 일본부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이제는 일본 학계에서도 4세기에서 6세기 또는 6세기마저도 한반도 남부 가야 지역에 임나 일본부와 같은 성격의 기구가 있어서 그 당시에 그 강력한 통제력이나 정치력을 행사했다라고 명시적으로 겉으로 주장하는 이런 학자들은 지금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런 또 가정들이 역사학적으로 있어 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제기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건 뭐냐면 임나일본부가 그 성격 자체를 이름은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옛날에 일본 외에서 파견한 사신이었다 또는 무역기관이었다 또는 뭐 기타 등등으로 해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 가야 한반도 남부에서 외가 뭔가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 최후의 흔적 또는 그 근거 이것을 지키고 나머지 명칭들에 대해서는 지금 겉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0번에 제가 이게 소개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안춘배 교수님은 이제 부산시 이제 문화재위원장을 역임했죠. 저희가 2016년도에 그 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 뭐냐면은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한반도 내에서 출토되는 외계 유적 인물들은 거의 없는 반면에 일본 내에서 출토되고 있는 유적과 유물의 숫자는 구마모토 지역을 빼도 455개나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안춘배 교수의 개인적인 연구가 아니고 그 당시 일본 고고학계에서 발표한 내용을 이분이 자기의 근거로 주장하기 위해서 제출한 근거 사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 일본 학계에서도 임나일본부에 대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들은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고고학적으로. 왜? 문헌 사료에 입각해서는 임나가 가야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고고학 유적과 유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역으로 반대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그 현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안나일본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김태식 교수가 주장하는 그 안나의 이제 그 외에 그 근거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누가 처음에 제기했던 거냐면 프로이타 가츠미가 이미 다 그런 주장들을 했던 내용이 이제 그 11쪽에 있고요. 자, 그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용 선생님께서 말씀 사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한사군이 이제 평양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설과 관련해서 그 대표적인 고고학적 근거를 제기했던 대표적인 논자가 누구냐면 이화여자대학교의 그 오영찬 교수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낙랑군 대방군 연구소에서 고고학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고고학적으로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오영찬 교수인데 이분이 뭐라고 이제 그 주장을 해왔느냐면은 왕검 위만조선의 왕엄성이 평양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낙랑군도 평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그 주장의 논거예요. 그리고
지난 그 3일날 그 정윤성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만조선의 왕엄성은 평양 또는 한반도에 있을 수 없고 요동에 있다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할 때 이제 토론자로 오영찬 교수가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참석을 못했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참석을 못했는데 그 참석을 못하면서 그 토론문에 어떤 것을 이제 제기를 하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요동에 위만조선의 수도 왕검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보다 멀리 떨어진 평양에 왜 남랑군을 설치했는가 이 얘기는 자기 순환 논리에 빠져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제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있지 않은 하나의 그 허수아들 세워놓고 거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윤성 교수는 그건 문헌사학에서 해결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예요. 노태동 교수는 이거 다른 얘기할 별도로 이야기를 한다면 1980년대에 고고학 유적과 유물들이 저 만주와 요소 지역에서 대거 발굴이 되면서 그 당시 많은 80년대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윤내용 교수나 기타. 그러면서 이제 그 역사학에서 위기를 맞게 되죠. 그리고 위기를 맞게 되면서 이제 나온 것이 중심지 이동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들고 나오는데 그 중심지 이동설을 87년도, 88년도에 들고 나온 그 학자가 바로 당대의 이제 서영수 교수하고 서울대학교의 이제 노태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그 행보를 보면 문헌적인 근거로 해서 대표적인 그 제자를 양성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한국병원대학교의 송호준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고조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가 한국병원대의 송호준 교수예요. 그걸 지도한 학자가 노태동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고학적으로 이 남랑군 평양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배출한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오영찬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문제의 그 핵심적인 그 사안으로 이제 가야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야사로 박사학위에 그 영향을 주고 지도한 것이 김태식 교수를 지도한 것이 또 노태동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노태동 교수의 그 견해는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여타의 논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의 그 중간 문단인 건데, 이 책은 뭐냐 하면, 제가 인용한 부분은 이분이 2014년도에 서울대학교 그 국사학과에서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면서 그동안에 연구한 고대사를 총 결선하면서 한 고대사라는 책을 내게 되는데, 그 책에서 주장한 내용이에요. 이겁니다. 4세기 말 이래로 외 세력 또는 외인들이 가야 지역에서 활동하였고 때로는 단기적인 군사활동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외국의 한반도 지역에 대한 영역 지배는 없었다. 임나 일본부를 외 조정이 가야 지역에 설치한 통치기관으로 상정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냥 겉만만 이렇게 보기에는 임나일본부설에 대해 굉장히 이제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지만 이 글에서의 핵심은 다른 데 있죠. 뭐냐면 외인들이 가야 지역에서 활동하였고 돌아와서는 때로는 단기적인 군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 군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정치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군사활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숫자 넣은 거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통치기관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임나일본부설에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그 비판에 대해서는 슬쩍 핵심을 벗어나면서 결국에 가서는 그 요체, 그러니까 뭡니까? 한반도 지역에서 외가 활동했었다. 그리고 가야는 그 당시에 미진한 또는 가야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영향을 받고 있었던 백제와 신라의 초기 역사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핵심 프레임과 전제는 그대로 이러한 논리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도 그렇다고 한다면 노태동 교수가 새롭게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도 누가 처음에 주장을 했냐면 일제의 대표적인 그 당시의 제국주의 역사학자들 포니타 가츠미 또는 스카소키치, 스에마스 등이 처음부터 주장한 사실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또 한 30분 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죠.
공변 그 지역입니다. 이게 보면 일본 이제 그 소위 연도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고대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 징용으로 뒤덮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지도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지도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최재혁 교수님께 조작해서 옮겨온 지도입니다. 이게 보면 그 당시 이 시기가 언제냐면 7세기예요. 7세기 일본의 강력, 그러니까 야마토의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강력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근거 사료를 갖고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김석형 선생이 60년대에 별도 분국론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분국론으로 인해서 사실 한반도 가야설, 임나 가야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문 자체가 사실 이미 와해가 된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60년대, 70년대 우리는 이제 방공이었고 또 그 당시 이병도 씨가 건재하고 그 이후에 또 후학들이 다 정확한 상태에서 김석형 선생의 분석 자체는 굉장히 고고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문헌은 뭐 기본이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폄하된다. 그런 폄하들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 양상도 우리가 뒤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7세기까지의 야마토해가 여기에 있었는데 어떻게 한반도 남부에서 군사활동을 할 정도의 그런 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터무니없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8세기, 9세기까지도 거의 8세기까지도 야마토 외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일단 배를 만드는 기술력이나 또는 항해술이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있지 않아서 그 당시에 신라배나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라는 것이 사료에 그것도 다른 사료가 아니고 일본 서기에 써 있어요. 일본 서기 기록에 따르면 사인을 당나라에 보내려고 했는데 신라에 요청하니까 안 받아줘서 돌아왔다 라고 하는 기록들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뭐냐 하면 학문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일본에서 주장하고 있는 왜곡된 가야 임나설의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삼국사의 초기 기록 부친론에 입각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조선 항해술 또는 전체적인 통일의 정도, 왕권의 정도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 당시 신라와 또 백제의 1세기 적어도 서기전 1세기부터의 이 중앙집권화 부분 자체를 다 부정하다 보니까 이런 상식적인 기본적인 사료나 또는 근거들 자체를 다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군사활동 부분이 지금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김현구 교수의 주장을 통해서 근데 김현구 교수의 이게 주장도 말이에요. 김현구 교수의 독자적인 주장이라고 또 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다 뭐냐면 뒤에 또 자료에 다 같이 읽는 시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뭐냐면 백제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마치 가야를 백제가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한 것처럼 해서 임나 일본부설의 핵심적인 요체를 이렇게 살짝 비틀어 놓는 이런 주장들도 이미 일제 학자들이 다 주장한 대표적인 학설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우리도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 안에 식민사관에서 거기에 백제를 지배하거나 백제에 영향력을 줬던 것이 결국에 있어서는 일본이다, 야마토 외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른 것을 그 책에서 논파를 하니까 굉장히 허를 찔린 것이 되겠죠. 허를 찔릴 수밖에 없는 김현구 교수의 론 또는 이것은 우리 강단사학계의 대표적인 하나의 주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1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13번. 그런데 군사활동을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일본 서기에는 507년에서 562년 사이에 백제가 야마토 정권에 파견한 24회 사자 중에서 백제의 요구가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경우는 14회라고 되어 있다. 그 중에서 임나에 관한 내용은 5회이고 나머지 9회는 전부 원군이나 군수물자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당시 야마토 정권과의 관계에서 백제가 일관되게 추구하던 것은 군사 원조
했나. 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사 원조를 요청하는 쪽과 군사 원조를 행하고 있는 쪽, 이 관계에서 누가 상국이고 누가 영향력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이거 뭐 아주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근거들을 어디서 제기를 해, 근거를 갖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근거들을 다 사례 비판하지 않은 일본 서기의 근거에서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김영희 교수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강단사학계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안에 식민사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14번 보면 이거는 조선사 편수에보다 더한 논리를 전파하고 있다. 근데 이 얘기는 그냥 수사가 아니에요. 잠깐 불 좀 켜야 되겠네요. 뭐냐면 백제를 끼워 넣는다 또는 아까 인가일본부가 사실은 통치기관이 아니라 사신이었다 또는 무역기관이었다 이런 그 설들이 사실은 한국의 역사학자들의 독자적인 설들이 아니고 일본 학자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그대로 사료 비판하거나 그 주장을 검토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 앞에 그 글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 주장도 뭐냐면 아까 군사활동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백제의 역할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도 일본의 대세설인데 일본의 대세설을 여기서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 일본의 대세설은 누가 만들었는가? 현대의 역사학자들이 아니고 바로 정한영이 만들던 시대에 프로이타 가치나 스타소키치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씩 이야기를 했던 건데 노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자기의 주장으로 체계화해서 거쳐 명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논리들을 더 이제 명시해서 21세기에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쪽에 그 15번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학계에서는 여기 지금 우리 강단사학계에서 군사활동을 넣는 거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야마토 정권의 이른바 군사력이 조선에서 활동한다는 내용 자체가 이거 자체가 일본 서기설의 기본 골자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게 기본 골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앞에서는 그것을 비판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 양식들을 봤죠. 그런데 뒤에 가서는 그것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끝까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 결론이 뭔가 이것을 읽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현란하게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요즘은 마치 그 통계처럼 이렇게 좀 분류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핵심, 그 진리를 일반적으로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례를 한번 볼까요? 16번입니다. 아까 그 노태준 교수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모주에 이제 그 한사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사례와 이 사례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한 제국의 16번의 그 두 번째 문단 볼까요? 동방을 향한 전진 기지인 낙랑군의 문화를 이렇게 해버렸어요. 자, 이것도 볼까요? 주체가 뭡니까? 한 제국이죠. 전진 기지라는 표현을 써놨잖아요. 여기는 동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와타가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께서 조선상고서에서 처음에 총론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와타 그 개념을 하는 것이 우리 역사를 항상 아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타의 관점에서 봤다. 그것은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식민사관 논리다, 침략의 논리다라고 얘기한 그 논리들이 2014년도에서도 한 제국이 주어가 되고 우리는 동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전진 기지가 됐죠. 근데 그것도 낙랑군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문화라고 해서 그 핵심을 문화라고 해서 희석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 결국은 뭡니까? 그 문화 이전에 우리의 독자적인 고유한 문화와 문화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 그 고군 출토 유물이 전하던 우수하고 화려한 면을 지녔다. 근데 이것도 2014년도 왜냐면 그 전에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2014년도까지는 근데 그 이후에 또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은 아까 우리 모두의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자, 이걸 볼까요? 그 다음에 슬쩍 들어가는 게 뭡니까? 한반도의 남부와 일본 열도의 여러 소급 주령 이거 굉장히 주의해서 볼 말입니다. 낙랑군의 교육을 통해 한해 문물을 수입해 갔어요. 자, 이거는 달리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볼까요? 뭐냐면
한반도의 남부와 일본 열도를 여기다 왜 넣었을까요? 노트등교수가 한제국의 동방 전진 기주로 낙랑군을 봤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중국으로 인한 그 탈수의 역사상을 그 다음에 바로 거기에 또 한 축이 뭡니까?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 이렇게 해서 그것을 연결을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핵심의 중국이라고 낙랑군의 교육을 통해 한해 문물을 수입해 갔다. 근데 그 결국에 가서는 맨 마지막에 결론은 뭡니까? 낙랑군은 교육을 통해 여러 소국의 통제력과 영향력을 뻗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임나일본부설과 관련해서 그것이 뭐 외교설 또는 무역설, 사진설 이게 뭐냐면 똑같은 논리. 교역을 통해서 결국은 통제력과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럼 말로서는 통치기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의 수사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통제력과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를 한번 보겠어요. 이것도 참 희한한 논리입니다. 역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주장들은 강남사학계에서 하는 얘기들은. 고대 한국은 일본에 관한 문헌 사료를 거의 남기지 않았으며 이는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기에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무심코 들으면 그럴듯 하잖아요. 일본에 관한 기록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불리해요. 이거 맞는 말일까요? 왜? 일본의 역사서는 일본의 열도에서 일본 강역에서 있었던 사실들을 기록을 하겠죠. 중국 사서들은 중국의 역사 강역에 있었던 것들을 기록을 하겠죠. 한국 사서는 한국에 있었던 역사를 기록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반대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야가 한반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로 봐야 되겠죠. 한국의 역사를 이 한반도 내 것으로 기록하지 않았으니까요. 예를 들면. 그런데 고대 한국은 일본에 관한 문헌사를 거의 남기지도 않았을까요? 남겼잖아요. 어디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역사적 기록으로 인정을 또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불리한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사실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서의 역사적 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불리하다? 이런 얘기들은 예를 들어 아무리 결론에 가서 일본 학계의 수준을 넘어서는 한국 학계의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핵심을 가리는 그냥 하는 말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나를 한반도 가야로 보는 그 근거가 뭔지를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임나가 가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 근거들이 뭔가를 한번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그 19번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일 역사 공동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으로 한번 여기에 기재를 해봤습니다. 임나가라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고령으로 보는 견해와 경상남도 김해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임나가라에 대해서 경상북도 고령으로 보는 견해와 경상남도 김해로 보는 견해가 딱 두 개만 있나요? 이것은 일본 열도에서 있었던 것으로 주장한 많은 재론들이 있잖아요. 그런 재론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고령과 김해로만 한정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한정하는 근거를 또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뭡니까? 여러 가지 사료들을 검토했다 그래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사료들이 뭔지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나가라는 원래 이것도요. 원래라는 말을 그냥 넣었는데 원래가 누가 원래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를 그 원래라는 말 이게 참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게 참 허상입니다. 원래 임나와 가야의 합친이 돼 광개토항비의 임나가라는 김해 가야국을 중심한 가야연맹 전체를 지칭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판단의 근거를 제출을 할 것으로 우리는 막연히 추정을 하죠. 또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근거들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근거들을 제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꼭 넘어가겠습니다.
9쪽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8쪽입니다. 8쪽입니다. 8쪽이 먼저 임나의 가야로 규정하고 있는 강당사학계의 그 주장이 뭔지를 살피기 전에 임나를 가야로 주장하는 그 인론들을 만들었던 일본의 대표적인 제국주의 역사학자들을 우리 강단사학계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23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23번의 글은요, 이것은 물론 김태식 교수가 가야사 대표적인 논자니까 그분이 썼지만 지금 강단사학계에서 대표적인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근거가 소위 말해서 한국사 시리즈입니다. 이게 수십 권으로 편찬돼 나온 겁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겁니다. 거기에 몇 가지만 한번 그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가야사 부분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쓰다 수키치는 일본 서기에 대하여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정도의 비판을 가하면서 합리적 설명을 추구한 사람으로서 가야 전역에 대한 지명 비정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야 전역에 대한 지명 비정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 이따가 볼 건데 이것이 획기적인 정도의 합리적인 설명을 추구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선총독부의 핵심적인 제국주의 학자가 이만희슈류 아닙니까? 근데 그 이만희슈류도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가야 지방 전역에 대한 답사를 했다는 거예요. 고분 산성 등의 분포 조사에다가 문헌 고증적 연구를 더하여 지표 조사 보고서를 내고 거기서 행한 지명 비정에 점차 수정을 가했다. 그 결과 가야 지명은 대개 낙동강의 서쪽, 섬진강의 동쪽으로 한정되어 대체적인 역사 연구에 기초적으로 이루어졌다. 그의 일련의 연구는 지표 답사와 문헌 고증을 겸비하였다는 면에서 보통 그 역사학에서 양대축이 그거 아니에요. 1차 사료, 1차 문헌 사료, 그 다음 고고학 보증 이거 다 했다는 겁니까? 다 했다는 그 주장이잖아요. 그 이전의 연구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의 연구들에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한 건데 그 이전에 많은 연구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한남이 나오면서 특히 1880년대 이후에 이런 인론들이 형성이 되었던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당시 사관의 한계성을 넘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러면 뭐냐면 식민사관에 입각해서 주장했다라는 그런 사관의 문제이지 문헌사료와 고고학적 자료는 과학적으로 그 당시에 획기적으로 정립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임나 일본부서를 집대성한 사람이 그 당시 가장 최고의 악질적인 역사학자로 제국주의 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스에마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스에마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볼까요?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임나 흥망사라고 해서 1949년도에 임나 일본부설과 관련된 총 집대성을 합니다. 30년대에 한번 발표를 했고요. 그 후 스에마스 야스카즈는 기존의 지명 규정을 비롯한 문헌고증 성과에 의존하면서 기존에 이미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스다수키치하고 이만희슈가 그 당시 합리적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성과 위에다가 한국, 중국, 일본 등의 관계 사료를 시대순에 따라 종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헌 성과는 논외로 하고요. 한국과 중국, 일본의 관계 사료를 시대순에 따라 종합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의 그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일단 소설을 합니다. 틀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한일 간 대외 관계사의 틀을. 그래서 최초로 학문적 체계를 갖춘 이른바 남한경영론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최초로 남한경영론. 그래서 아까 그 김현구 씨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임나 일본부설은 허구인가에서 지명 비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스에마스설에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명 비정을 하는 그 근거, 그 공간, 임나가 가야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사료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나 일본부설의 핵심 골간인 건데 그것을 스에마스설에 따랐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나 일본부설은 허구인가를 보면 스에마스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했지만 특별한 경우가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건 일반적인 건 다 따른 겁니다. 그래서 스에마스설을 나는 비판했는데 왜 나를 식민사학자로 뭐냐라고 한 항변 자체는 굉장히 근거 없는 거짓이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임나를 한반도 가야로 비정하는 이제 강단사학계에서 근거들을 한번 여기 총망라해서 한번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겁니다. 뭐냐면 지금 그 김태식 교수와 함께 가야사 또는 임나 일본 무술의 그 대표적인 그 주자, 그 논자로 활약하는 인물이 이제 이영식 교수예요. 임제대 교수인데 2016년도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시민강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16년도에 그 강단사학계가 시민강좌에 나선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뭐냐면 2015년도에 국회 동북아 특위에서 동북아 역사재단이 그 당시 우리 역사 강역을 지도로 만들었는데 그게 제가 중국사회과학원의 담기양의 그 지도를 표절하고 독도를 일관에서 삭제하고 조조의 위나라와 황해도까지 한 것을 이런 소양에 가서 학문적 검증을 하고 그리고 동북아 특위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결국에 가서는 자체평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그전에는 자체평가에서 합격점인 그 80점을 넘어서서 뭐 그 89점, 90 몇 점을 받았던 것이 그 카르텔과 무관한 그 평가팀에 맡기니까 14점이 나왔거든요. 그래 결과적으로 그게 이분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지도가 뼈아픈 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30억을 더 추가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소위 말해서 기존 자신의 그 강단사학계와 다른 주장을 하는 학자들, 조선총독부의 그 사론과 인론 근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학자, 대표적인 학자들을 제야사학자도 아닌 사이비역사학자로 규정하고 치고 나왔죠. 언론과 같이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그게 올해까지 계속 이어졌죠. 그것을 불거지게 한 게 정부가 바뀌고 도정환 위원이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사이비역사학계와 뭐 연계된 것처럼 뭐 소위 말해서 그런 개념을 마치 정론처럼 치고 나왔는데 그때 나왔던 것이 시민광장이죠. 그 시민광장에서 이영식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쪽에 분국론은 별도로 하더라도 분국론은 일단 다 제외를 시킵니다. 논의의 가치에 대상으로 올리지 않는 거죠. 임나 일본부의 문제는 한반도 남부의 가야 지역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나 일본부의 실추에 대한 종래의 연구에서는 일본 학계의 외국에 대한 출선 기관설이나 한국 학계의 백제군 사령구설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야 지역에 대한 외나 백제의 이해관계 강조되었을 뿐 당사자였던 가야적이든 다 그냥 한 얘기예요. 가야 입장에서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뒤에다가 덧붙인 건데, 자 그러면 이겁니다. 왜 임나를 한반도의 가야로 보는 것에 대한 강단사학계의 그 주장은 여기에 핵심적으로 다 주장해놨어요. 뭐냐면 분국론은 이겁니다. 분국론은 일본 서기의 임나 일본부에 관련되는 임나를 한반도가 아닌 일본 열도로 비정하였던 것이 치명적 약점이 된다. 누구한테 치명적 약점이 된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밝히질 않았어요. 아니 그게 분국론이 일본 서기의 임나 일본부 임나와 관련된 주장들을 일본 열도로 비정하는 것이 왜 약점이 됩니까? 임나라는 용어가 일본 서기에 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 서기가 조작한 용어는 아니다. 이런 겁니다. 누가 일본 서기가 조작했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 지금 강단사학계에서 대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뭐 최기석 교수님이나 또는 뭐 윤내영 교수님이나 기타 뭐 여러 그 뭐 이병선 선생님이나 김인배 또는 이덕희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임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작됐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일단 논리를 시작을 하는 거죠. 마치 그것이 조작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료에서 임나의 용례가 확인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한원에 인용된 중국의 인문지리지 관치지에 의하면 한반도 남부의 가야 지역을 총괄하여 임나라고 하고 가라, 임나 등의 공명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원, 그러니까 중국 사서에 이렇게 써있다. 임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광개토왕비, 이것도 아주 대표적으로 드는 건데 400년의 고구려군이 정벌했던 지역명으로서 임나 가라가 보이는데 연구자에 따라 고령 또는 김해로 보는 차이는 있지만
가야 지역을 가리키는 것에는 다른 견해가 없다고. 이것도 사실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적인 주장은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광개토항비에 나와 있는 임나 가라가 주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출한 근거입니다. 그럼 또 세 번째 볼까요? 삼국사기 열전은 7세기 중엽의 신라사람 강수를 임나 가라 출신이라고 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또 대표적인 세 번째 근거입니다. 강수의 출신지가 충주로 되어 있음을 상기한다면 일본 열도의 출신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이거 왜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까요? 대가의 후예로서 그의 조상에 신라에 대한 충주로 삼위되었던 인물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또 한 가지 근거가 복림사에 있었던 진경대사 탑비에서도 신라사람 진경대사가 임나왕족의 후예였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임나는 한반도의 가야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영식 교수가 기존에 강당사학계에서 임나가 한반도의 가야다라고 하는 근거를 자기가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견해예요. 뭐 이거 이외에 또 뭐가 더 뭐 있어도 어쨌든 이것이 대표적인 견해를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볼까요? 그 한엄에 보면은 여기 지금 일단 그 순서에 따라 한번 볼까요? 그 한엄에 보면은 거기 제가 이제 그 27번에 세 번째 줄 볼까요? 한엄에 보면 임나와 가야는 왕한의 땅이고 가야와 임나로 기록하고 그리고 또 임나와 가야로 기록하고 임나 가야와 임나로 기록하고 임나와 가야로 기록하고 두 개의 나라입니다. 별개의 나라인 겁니다. 자, 이것을 임나 가라라고 해서 이것을 한반도의 가야다라고 지정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광개토항비를 한번 볼까요? 그것도 임나와 가라가 두 개의 나라입니다. 임나 가라라고 해서 한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아무런 연결고리 없이 그것을 한 나라로 보고서 임나가 가야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 다음에 강수가 그 출신지가 임나가라 출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통일신라, 소위 말해 통일신라라는 그 개념을 일단 음식 차용해서 쓴다고 한다면 그런데 임나에서 태어나 가야를 거쳐서 나중에 충주로 충안경으로 이주한 이 또는 그의 후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서 임나가 가야다라고 연결해서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사례 근거는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임나가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임나가 가야라고 하는 사실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8번 이 이야기는 이제 그 광개토항비에서 그 임나 가라를 해석할 수 있는 도대체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 주치냐 왜냐 고구려냐라는 것을 이제 제가 한번 서술을 해본 겁니다. 자, 11쪽에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번으로 넘어가시면 그 임나라고 하는 것이 일단 문헌 사료에 따라 1차 사료에 따라 검증이 문헌 비판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일본 서기에서 임나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기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쓰진 65년 주에 있습니다. 근데 보면 북큐슈 2000열이 떨어져 있고 북쪽은 바다에 막혀 있다라고 그 일본 서기에 써 있어요. 그럼 북쪽은 바다에 막혀 있다라는 그 조자를 이것을 오기로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가야가 북쪽의 바다로 묶여져 있겠습니까? 이런 사료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서남 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만 편취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광개토항비문에 두 개의 나라의 임나가라를 임나가라 거기 그 임나가야다. 그 다음에 그 강수가 출신이 임나 출신이었다. 그 다음에 진경왕 또 그 뭡니까 아까 그 한왕에서 임나와 가라와 임나 이것도 두 개의 나라로 있는 것을 마치 하나의 나라로 해서 임나가 가야인 것처럼 이것은 논리의 그 비약이 너무나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영식 교수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32번을 잠깐 볼까요? 뭐냐면 이영식 교수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분국론은 별도로 하더라도 분국론은 다 논외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한반도 가야가 임나라고 하는 임론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논외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의정 취급을 해야 되겠죠.
일본 서기에 보이는 임나 일본부의 문제는 한반도 남부의 가야 지역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 틀림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그 맨 밑에 11쪽에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렇게 임나 일본부서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대적 국가의식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뭐냐면 지금 너무 민족주의적 관점에 따라 임나 일본부서를 보려고 한다. 그래서 그러한 의식을 배제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하자라고 하면서 결론을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이건 엉뚱한 얘기죠. 일본 서기를 사료 비판은 해야 된다. 그래서 조선총독부의 연구가 아닌 그 전에 소위 말해서 조선 항쟁기 때 그 혁명가들이 담배 신치호나 기타 그 당시 임나 일본부설과 관련된 또는 한반도설 한선 한반도설과 관련된 사료적 비판들을 했던 학자들로 돌아가서 그런 관점에서 사료들을 과학적으로 비판하자라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사료 비판을 통한 기술을 다시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우선은 일본 서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라는 것은 뭐 제가 첨언을 안 해도 알겠죠. 모든 사료는 사료 비판을 해야 되겠죠. 있는 그대로 보는 사료라고 하는 것은 역사학에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삼국사기도 마찬가지고 삼국유사도 마찬가지고요. 관계토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기본적인 학문적인 접근 방법론을 완전히 포기한 거죠. 그래서 33번을 보면 계속 그 주장이에요. 뭐냐면 일본 학계가 먼저 시작했던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방법으로 지배 주체만을 외에서 백제로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 다음 결론이 묘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본 서기의 정밀한 사료 비판은 다음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료 비판 없는 역사, 이것은 뭡니까? 결국은 사료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닌 거죠. 그리고 사료적 근거를 제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문적인 논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논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건 뭐냐면 학문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다라고 단정을 해야 되겠죠. 그 프레임. 그래서 사이비 역사학자라고 하는 프레임이 작년도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13쪽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3쪽에 그 사료적 근거들을 보는 거예요. 37번에 보면 백제공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 그러니까 백제 무령대왕 위덕왕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그 당시 그 성왕 이렇게 보면 백제의 전성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김영규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백제가 일본의 일관에서 요청했던 것은 군사 지원, 군사 요청이었다라고 하죠. 근데 그 사료적 근거들 일본 서기를 사료 비판하지 않고 일본 서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다시 또 그걸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보다 더 거꾸로 돌아가는 역행하는 길이 되는 건데 이러한 사료 근거들 다 무시했던 거죠. 뭐냐면 삼국사기 37번 보면 지혜와 식견이 영특하고 일을 처리하며 결단이 있었다. 무령왕이 돌아가시면 왕에 오르자 사람들이 성왕이라고 불렀다. 오죽하면 이름이 성왕입니까? 가을 8월에 고구려 군사가 폐수에 이르자 왕이 좌장 집중에게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주어서 출전시켜서 이를 격퇴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고구려는 6세기에 동아시아 최대 강자였었죠. 그런데 고구려 군대를 격파했어요. 근데 항상 일관돼서 일본 야마토 외에 아까 여기에 군사 지원을 일본에서 요청했고 더 나가면 여기에 또 제가 인용한 부분들이 있지만 고구려도 그랬고 신라도 그렇고 다 야마토 외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 그런 관계에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김영 교수는 계속 주장을 한다. 그래서 캐스팅 보드는 야마토 외가 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용 교수 39번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그러므로 삼국 중에서 어느 나라를 파트너로 삼을 것인가 하는 캐스팅 보드는 일본이 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분들이 그 주장하는 그 글들을 보면 항상 일단 주체를 누구로 설정했는가 주어를 찾아보면 돼요. 거기에 그냥 가로, 우리라고 이제 넣은 것은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거기다 넣어본 겁니다. 그러면 주어가 누구고 객체가 누구인지 그걸 이제 드러나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CMAS, 이 김영구 교수가, 이 군사, 지원, 이런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주장한 근거들이 아까 지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CMAS에서를 따랐다라고 했죠. 근데 지명을 그렇게 따르다 보면 모든 내용을 CMAS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40번 볼까요? 이게 바로 CMAS가 임나 흥망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백지로부터의 오경박사, 역박사, 의박, 율사, 선사, 비군이, 조불공 등의 교대 파견 근무는 임나 부흥의 출병과 백제 구원의 대가로 해석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김영규 교수가 CMAS서 지명을 그대로 따름으로써 내용까지 그대로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읽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노태준 교수의 한 고대사 앞에서 전진기지 한사분이 그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한반도 남부 일본 열도를 향한 전진기지였다. 화려한 문화의 영향력이 그렇게 파급되었다. 여기는 그것을 보급받는 거고 중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이 이쪽에 선진 문물을 도입하거나 또는 그걸 전달하는 그런 군사활동이 그 정점 아닙니까? 그 문화와 문물에 지금 미군이 안국내에서 군사활동하고 전작권이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동일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맥락들이 과연 임나일본부 설과 관련해서도 또는 고대선사와 관련해서도 이 강단사학계에서는 과연 구체적인 사례적 근거에 따라 귀납적으로 연구를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 41번인데요. 이겁니다. 이건 이제 송호정 교수가 이제 대표적인 저서에서 한 건데 방금 만들어진 신화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들은 송호정 교수뿐만 아니고 바로 지금 국사편찬위원장 전에 김정배 전 국사편찬위원장 그리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한국사에 보면 허다하게 곳곳에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거의 한 사례에 불과한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조선서가 하나의 일관된 입장으로 정리되지 못하는 것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국 고대사의 발전 단계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차이에 기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고조선사에 대해서 이게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조선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문헌 사료들, 1차 사료들, 고고학 유물과 유적들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들은 얼마든지 학문적으로 다양한 해석들이 더 충돌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대개 삼국 초기부터 고대국가 성립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고조선도 일찍부터 발전된 국가였다고 보고 있다. 이런 겁니다. 반면 삼국 초기는 아직 부가 중심이 되어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를 수립하지 못했다고 보는 논자들은 고조선은 삼국 초기 단계와 비슷한 초기 국가 단계로 이해한다. 이러한 인식 차이가 고조선사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됐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고조선에 대한 연구를 고조선 역사 연구라고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삼국 초기의 기록, 문헌 사료들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임나일본부 설의 요체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고조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우리는 또 역으로 읽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 반만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문헌사료에 의하면 고조선이 언제 공급됐어요? 서기전 24세기경에 공급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고고학적 유물과 유물은 이미 한반도 내에서도 여기 양평이나 또는 저희 영암에서도 서기전 24세기의 그곳의 고고학 유물, 청동기 유물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미 저쪽 요소나 만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 홍산 이쪽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북한의 고고학계에서는 서기전 30세기 전에 청동기가 사용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도 이번 고고학계에서 보니까 이제 청동기가 서기전 10세기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논문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자, 4반세기라고 할 때 그러면 지금이 2017년이죠? 그러면 서기전 2333년. 그럼 우리 역사의 결국 반 이상은 고조선 역사예요. 그러면 고조선 이후에 이 열국시대, 서기전 1세기에 건국됐다라고 일단 한번 쳐보자고요. 그러면 거기서 24세기 일단 날아가져 버리는 거잖아. 이것 때문에 삼국사의 초기 기록은 인정을 안 하는데 그거보다 2400년 전에 고조선 역사를 인정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송호정 교수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서기전 1세기 삼국사기에 따른 BC 몇 세기 고구려 백제 신라 또 서기 42세기의 가야 경국을 또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강단사학계에서. 그럼 언제로 합니까? 적어도 고구려는 태조왕 때부터. 그러니까 2세기 또 3세기 4세기 5세기로 자꾸 미루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엄밀히 이렇게 검토해보면 우리 민족이 형성된 시기는 대당 항쟁 기간에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이 강단사학계의 정설입니다. 대당 항쟁 기간에. 대당 항쟁 기간. 그래서 신라 통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 통일신라. 천만에. 그러면 고조선은 뭐예요? 고조선이라고 하는 정치체가 통일돼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약사들을 다 부정하다 보니까 통일신라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서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핵심의 임나일본보살을 살리기 위해서 삼국사기 초기로 그 다음에 가야사를 부정하다 보니까 그 전의 역사는 당연히 왜 우리가 고조선에 관한 그 기사는요.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고조선에 관한 기사는 일단 삼국유사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삼국유사에만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죠. 삼국사기의 첫 시작이 신라봉기예요. 신라봉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조선의 유민이라고 써있어요. 조선의 유민이 혁거세를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선의 유민이라고 한자가 흐른 유자가 아니에요. 어디서 흘러온 사람들이 아니고 남은 유자를 써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조선이 멸망하자 거기에 육촌에 있다가 혁거세를 왕으로 세우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가면 그 원문이 다 거의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삼국사기 한번 딱 쳐보시면 신라봉기 딱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조선의 유민이 해서 추대했다 하는 내용은 나머지는 아주 사성어까지 다 한자로 써놨어요. 당연히 그렇죠. 한자로 번역해놨어요. 단 유민 있죠? 유민만 한자를 안 나왔어요. 거기다가.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그러니까 예, 안 넣었어요. 근데 그 줄을 한번 보세요. 그 줄을 보면 일단 거기다 이제 유민 논란의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김무신이 흐른 유자와 남기 유자도 구분을 못해서 흐른 유자를 쓰지 않고 남은 유자를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한자는 명기하지 않고 일부러 그 다음에 줄을 보면 소위 말해서 서강대학교의 이종욱 교수의 그 주장에 따르면 또 누구의 주장에 따르면 하면서 저쪽에서 이렇게 유인민들이 와서 하는 그 주장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고조선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고 사료판해 볼 수 있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고조선을 신라와 단절시켜버린 거죠. 단절을 시켜야 신라가 4세기, 5세기에 가서야 국가로 중앙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그것도 나중에 그 글자를 보면 그래요. 성립되었다가 아니고 항상 토대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교묘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볼 때 늘 그 이도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는 그 한문들이 원전들이 다 공개가 돼서 그런 원전들이 사례적 근거로 제출되는 시점에 도달하다 보니까 역사학계나 고고학계도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논리로만 무대책으로 또는 무대형으로 또는 왜곡으로만 갈 수 없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역사의 객관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결정적으로
그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제기, 그 사람들의 사상하기, 그 사람들의 역사하기, 문제제기, 질문하기가 역사의 객관화의 거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서구 학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주 보편적인 행위로 인정을 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해 가장 많이 들었던 역사학계의 주장이 뭐예요? 전문가한테 맡기란다. 전문가한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주장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 9월 15일 날 국악방송에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들 회원들 한 분이 방송을 들었던 거예요. 거기 책 프로그램, 진양의 책이 좋은 밤. 근데 거기에 젊은 역사학자의 한 분이 대표로 거기에 나왔던 거예요. 나와서 주장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뭐 격이 없이 막 얘기를 해요. 뭐냐면 전문가한테 맡겨달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역사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장을 방송은요, 이것도 하나의 공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악방송은 공영방송이에요. 거기서 50분간 그런 논조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역사에 관심이 많도록 독려해야 되는 것이 역사학자의 임무 아닙니까? 근데 역사에 너무 관심이 많다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이러한 사료적 근거들을 제출하는 주체들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제 저는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제가 많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질의했는데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시간을 좀 보냈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그래서 또 궁금하신 거 제가 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의견들 특히 또